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쪽에 있네요. 문 대통령 김앤장 경제팀 질타. 완벽한 팀워크 갖추고 결과에 직을 걸고 임하라. 김앤장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말하죠. 완벽한 팀워크, 직을 걸고 임하라. 경고일까요? 당부일까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상가족 첫날 상봉 모습을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딸이 있었다니 아버지는 눈물만 흘렸다. 이 사진과 기사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에 눈물 흘린 아버지가 이분은 아니고요. 다른 사진만.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 내용,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터로 내려왔다.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BMW 기사가 나왔네요. 자료 제출 요구에 단 한 줄, BMW 전방위 축소 은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주긴 줬습니다. 미루다가. 그런데 짤막한 것만 내놨다. 이 정도 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철저 조사 후에 검찰 고발하겠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은요, 문제 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확보해서 화재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최근에 대입제도 개편안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사 같군요. 내년 고 1, 2, 3 수능 제각각 어찌된 일일까요? 출제 범위가 다 다르답니다. 학년별로 다 달라서 재수, 삼수 땐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딴 변화에 교육 현장은 혼란이다. 교육은요, 100년지 대계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정도면요, 1년지 대계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쭉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한웅 평화당 민생119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첫 순서는 이상가족 상봉 얘기입니다. 많은 신문들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오빠, 나 평양의대 나왔어. 그러니까 남측에 있는 오빠가 정말 잘 됐구나. 팔순 남매 우승권. 팔순 되신 분들이 이런 소식 전혀 못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평양의대는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면은 엘리트 대접을 받는 괜찮은 대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빠를 보는 순간 팔순의 남매가 이런 자랑을 늘어놓고 오빠는 맞장구를 쳐주고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 좀 보죠. 하나씩 보면요, 사진 찍는 가족. 그래서 이렇게 얼싸안고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여기는 얼싸하는 형제. 여기는 얼굴을 맞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들었던, 못 봤던 여러 가지 소식, 그리고 모습들을 담은 사진첩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국군포로 전시 납북자 가족도 만나 눈물.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북녘 동생 둘 얻어. 남쪽의 특수 이상가족 6분도 북쪽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납북 내지는 전쟁포로 가신 분들. 이분들도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가족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상가족 상봉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변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은혜야 알게 된 딸의 존재. 기적 같은 상봉, 금강산도 울었다. 아까 일면 기사에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67살의 북한 딸을 처음 만난 아버지는 거의 90살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격의 경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도 조금 눈길을 갑니다. 남쪽의 삼촌, 북쪽의 조카가 때 아닌 체제 논쟁. 워낙 좀 오래 떨어져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쁨을 나눈 뒤에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얘기를 할 때는 약간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약간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는 이런 전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겠죠. 사실은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져 사는 세월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상봉 확대 방안을 강조했는데요. 상시 상봉 그리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설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훈풍송, 이산가족 문제 풀 근본에 꼭 고민해야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굉장히 보니까 심각한 내용이더군요.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13만 2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3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세월에 쓰러지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한 번에 100여 명씩 무작위 추첨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하세월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일보 이제 사설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판문점 선언을 기억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북쪽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씨. 이산가족 상봉 아마 뉴스로 통해서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했던 이런 감격스러운 장봉 보셨는데 역시 문제는요.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산가족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한 번 만날 때마다 기껏 100명 정도 만나서는 그렇죠. 어느 세월에 다 저분들을 북쪽 가족과 만나게 하시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뭔가 수를 내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2004년인가요? 그때 그 자기 이모님을 뵈려고 실제로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이산 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예.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상봉을 보면서 예. 그 또 언급했던 게 상시와 그리고 좀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들이 한꺼번에 예. 만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예. 사실상 이번에 선발이 되셔가지고 만나신 분들 100여 예. 명 정도는 기쁨을 나누셨지만 못 간 사람들은 정말 이번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예. 내가 90인데 이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느냐 사실상 그런 분들은 TV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요. 더 슬퍼질 수 가슴이 있습니다. 더 찢어지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다시 재개가 되기는 됐지만 예.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이 이산 가족의 상봉에 대해서 이제 예.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로 좀 상시화되고 대규모 그리고 서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렇게 상봉들이 좀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산가족 상봉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아버지, 이거 빨간 나무로 갑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어요? 지금이야, 빨리. 지금이야. 이런 걸로 알아. 어쩐 일이.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한 집에서.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10년을 넘어 자기가 터틀이며 그저 아줌마하고 아이고 기다리고 큰 것을 하니까 심장 심막염으로 막 기다리고 막 먹어야 세상에 빵꾸리가 되는 걸 어떻게 아저씨 죽은 지가 10년 돼서? 10년 넘었지. 넘었어?
그럼 자식 하나 없고. 그 어서 자식이 뭐야? 오직 난 그냥 그래도 가서 재혼해서 숙면 보고 찬사하겠지. 난 그래도. 재혼을 놓는 게 뭐야? 안 된대. 무조건 안 돼. 자,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더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고 총 시간으로 치면 한 11시간 정도 만날 시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많은 선물까지 준비하셨다는 분들 많은데 어젯밤이니까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께는 네. 지금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여야는 저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과 뭐 정책 노선이 다르지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이견을 보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좀 뭔가 좀 나서줬으면 합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한 번도 이견을 가진 적은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북 관계라든지 그렇죠. 안보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죠. 그거는 당연히 있었고 예.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산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예. 그 누구도 이거 반대하는 사람 예, 예. 없고 오히려 더 예. 빨리 많은 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5만 몇천 명 남아 계시다고 예. 하는데 이분들이 뭐 반년에 1년에 100명씩 예. 모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이제 못 만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그런 거는- 많이 해서 1년에 5번을 한다 해도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그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예. 뭐 하자고 해도 예. 사실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이 예. 이제 북측에서 얼마만큼 좀 협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뭐 우리가 지금 5만 몇천 명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나름 지금 예.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북한은 또 얼마만큼 그 본인들이 그 인구 조사라든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됐든 간에 남북 관계가 좀 삐끗거릴 때마다 예. 이산가족 상봉 또 이산가족 여러분들께 그 피해가 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둘로 나눠야 되는데 예. 이게 둘로 나눈다고 해서 꼭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예. 매우 좀 안타깝지만 또 힘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도 제가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은 2년 10개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변수가 있어서 그동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남북관계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산가족 상봉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예. 당론이 당 아니고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예, 생각했을 때 이건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지금 5만 한 6천여 명이 예. 지금 80세 이상이고요. 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해마다 3,000분 그렇습니다. 정도씩 그런 돌아가시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대대적이고 예. 그러니까 일시에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예. 또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예,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예. 지금 저 생존해 계신 13만 2천 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살아 계신다니까 예. 대략 한 7만여 명 정도 예,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1인당 얼마 정도 그 금액을 좀 책정을 해서 예. 뭐 ABB라든지 아니면 남북 예, 뭐 예. 그 협력 기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좀 사용을 하더라도 예. 뭐 서신 왕래라든지 면회소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 남한에 있는 예. 분들이야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지만 예. 북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면회 상봉하러 나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비용 때문에라도 북한이 그 많은 숫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충분한 비용 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 거기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예, 빨리 예. 좀 대량 예. 많이 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회소도 설치하고 예, 예. 현지 왕래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정부가 예, 예.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나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한웅 위원장께서 예. 저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질문하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생존자가 5만 6천 명 예. 정도 이산가족 예. 그 상봉 신청자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3,600명씩 이렇게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전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예.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전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예. 사실 이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천륜, 인륜에 해당하는 인도적 부분의 인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가 않고 그래서 판문점 같은 곳에 이렇게 공간적인 여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제는 딱 두 개입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예. 상시상봉, 상시상봉 그리고 전면적으로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있어서 서로 북한도 뭐 이 이산가족에 예. 대한 부분은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뭐 예. 현실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상시상봉, 예.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 판문점 같은 곳에 예. 공간을 마련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김철근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충분히 전면적으로 모두 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원하시는 분들은 만나게 이렇게 주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당부를 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뭐 생활 기사일까요? 경제 기사일까요? 보겠습니다. 카페도 음악 틀면 월 4,000원에서 2만 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23일부터 헬스장, 호프집 등 대상 확대, 50제곱미터 미만 제외, 그러니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는요, 약간 차등 적용.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가 되고요. 업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법령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적용하는 이 영업장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어로빅장, 무도장, 단란, 유흥주점, 골프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한해 저작권료 징수를 했다. 그러니까 음악을 틀게 되면 그 매장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개정안에 따라서 커피 전문점과 같은 비알콜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헬스장, 복합 쇼핑몰 이런 등등에도 음악을 틀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또 영세업자분들이 또 이게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라서 약간 안타까운 기사인가요? 그러나 또 저작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환영할 만한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죠. 구글, 애플 코리아 2조, 3조 벌면서 고용은 수백 명뿐이다. 국내 일자리 눈 감은 외국 기업들 이렇게 하면서 조선일보가 외국 기업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구글 294명, 애플 481명. 국내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는 대조됐다. 이게 뭐 최근에 작년 동안 한 내용이라는데 매출 비슷한 영국 구글, 한국 직원의 11배를 고용하고 있답니다. 유럽에선 고용에 노력하는데 한국에서는 도통 노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들의 고용 규모는 유럽, 인도 등 해외 국가와도 큰 차이가 있다. 이들은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는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거군요. 조대진 부위원장님. 우리 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태도가 좀 무르다는 거는 BMW 화재 건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금 이 조선일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틀린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근데 네. 대부분의 이제 인식이 고용이나 고용뿐만이 아니라 과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구글이나 애플 같은 큰 회사가 예.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상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비판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발맞춰서 또 국내 규제가 또 약하다 보니까 이걸 또 피해가지고 예. 더 빠져나가는 방법이 또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예.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조금 마련돼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 그리고 국내 그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태도를 취하면서 고용을 좀 늘려달라 당부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때로는 약간의 압박을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매출이 저렇게 큰데 고용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 좀 곰곰이 좀 곱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팀 직 걸어야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문 대통령 최후 통첩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장하성, 김동연의 고용대책 지시, 고용 안 좋은 분야 연령대 집중, 그다음에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 입에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모분들 이 얘기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무겁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입에서 마음이 무겁다 나온 거 글쎄요. 정부 책임 인정해. 그리고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비판론엔 선을 그었다. 이렇게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기사 있습니다. 자, 계속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장하성, 김동연. 여기 보면요. 여긴 장하성, 정책실장을 말하죠. 장 바꾸면 정책 실패 자인. 반면에 김동연, 내치면 불통 시그널. 청와대의 딜레마다라고 이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연말까지 고용 개선 지켜볼 듯 당분간 김앤장 모두 유임의 무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단 청와대는 경제정책 기조에서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없다며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요. 청와대는 의견 차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의 시각이 이러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또. 이 기사는요. 먼저 좀 몇 분 말씀 듣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께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직을 걸어라. 그리고 원팀이 돼서 좀 제발 좀 잘 좀 해달라. 네.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할 때도 이게 당부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최후 통첩이라고 더 센 표현을 달아놨습니다. 자,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사실 그 아침에 예. 그 김앤장의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저 그것만 보고 예. 이 정권이 이제 대형 로펌하고 이제 싸움을 로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다가 농담하신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읽었는데 읽고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김동연 저 부총리하고 요즘에 장하선 아주 뉴스에 실장하고 자주 등장하시는 두 분 이야기입니다.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직을 걸어라.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 일단은 그 직을 걸면 그 둘 중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직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예. 한 명이 한 명이 맞으면 다른 사람이 틀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직을 걸어라 그런 거 한 명은 직을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무겁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글쎄요. 대통령께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얼마나 무거울까 이렇게 아까 해석을 하셨는데 예. 사실 대통령은 아마 그 표현이 마음이 무겁다 그렇겠지만 진짜 국민들은 미칠 겁니다. 예, 지금 심정이 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정권이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자리 예. 이것만큼 책임지고 그렇죠. 많이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인데. 그때 왜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예, 큰 예. 스크린도 띄워놓고 그러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프도 멋있게 나오는 예, 거 요즘엔 볼 수가 없는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어젠가 그제 그 통계가 나왔는데 5천 명인가 작년 대비 늘었다고 하죠. 5천 명이면요 일자리가 생각해 이 빌딩 안에 우리가 안전히 이 빌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숫자마저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5천 명밖에 자리가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더 안 좋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할 거고 제발 좀 그 소득주도 성장 이거를 포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포기하시지 않으면은 해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반응도 있고요. 대통령의 뭐 입장도 있는데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도록 하죠. 우리 경제도 이런
인고,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손 놓고 있느냐, 또 패러다임을 잘못 만지고 있느냐,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망국적인 이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물론 저성장과 고용 참사가 현 정부만의 실정은 아니지만 자, 지금 영상으로 각 당의 입장 보셨는데요.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죠. 3야 고용 쇼크 책임 장하성 김영주 경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문정부 경제 실정에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고요. 정책 혼선 김상곤 송영무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범여라고 통상 알려져 있는 평화당도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렇게 매일경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여기 보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요. 5명을 언급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명 인사조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여기 보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요. 3명 여러 명의 장관을 얘기했는데 3명이군요. 보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자, 그리고요. 민주평화당도 언급을 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요. 그분의 상황을 언급을 했네요. 여기 보면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보면요. 장하성, 김영주 두 사람으로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요구들 야당에서 어제 쏟아졌습니다.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당과 예. 청와대는 자꾸 기다려야 된다. 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일상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고. 뭐 희망 고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 희망 고문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상황이 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른바 제2의 IMF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그 뭐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18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장 기간의 그 실업 상태라는데 예. 지금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100만 명이 계속 그 매월 넘는 실업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천 명 늘었다고 하는데 이 5천 명이라는 게 예. 작년에는 그 전년 대비로 그 통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34, 5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5천 명이라니까 거의 0%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IMF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 경제정책의 총괄 지휘자, 예. 그다음에 실제 이 고용 쇼크 현상을 그 책임지는 장관, 예.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예. 그러니까 이른바 소득주도 예. 그 성장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예, 예. 이런 분들이 완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 예. 그 자영업 그 소상공인들이 예. 광화문에 나왔고 데모를 하는 그분들이 데모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청와대가 피부로 그리고 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예. 탁상공론식이 아니고 예. 정말로 제대로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부의장께서는 야당 쪽에서 이제 공통분모로 두 사람이 됐습니다. 장하성, 네. 김영주 두 사람이 다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예.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추미애 대표가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예. 어쨌든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또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물론 전부 다 전 정권의 그 실수로 이게 다 망쳐진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전 정권의 책임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 정부가 다 실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전 정부의 9년 동안의 실정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수습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예. 다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거를 이행하는 그 참모들 예. 그리고 장관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합일된 그 의사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 엇박자라는 그런 그렇죠.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예.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의사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그 여당이 저 입장에 봐서도 조금은 좀 혼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우려는 또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요일에 열렸던 회의에서 두 그렇죠. 사람이 나와서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예. 거는 좀 말만 맞춰도 국민들이 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같은 선상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더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그 국민들이 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없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당정청 회의라는 거는요 조율을 하라고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조율이 아니고 엇박자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은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 한용 위원장께서. 뭐 우리 평화당을 범여라고 아까 하셨는데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평화당은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예. 야당입니다. 그렇고 예. 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라고 한다면 기다리라. 마냥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책임 있는 경제정책 최고 수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테니 좀 기다리십시오. 이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이야기지. 지금까지도 실패의 징후들이 너무하고 이미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다리라.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뭐고 지금까지 해왔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과제와 정책 추진은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했고 저런 부분을 보충해야 되니 올 10월 달까지는 어떠한 성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사인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성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기다려라. 나 언제까지 갚을 테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뭐 채무자인 경우에도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금을 갖고 국가 경제 5천만의 생명과 자유, 재산 그리고 뭐 살거리,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정책 최고 그 결정을 하는 경제 정책의 수장이 마냥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부 다 전 정권 탓. 그다음에 야당 협조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려면 차라리 야당한테 넘기십시오.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니, 좀 평화당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참는데 한도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다만 왜 기다려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드는 대목입니다. 이재영 전 의원. 네, 아까 조대진 부위원장이 말씀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주말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앵커께서 이 당정청이라는 게 사전 조율이 없이는 만나질 않거든요. 근데 주말에 만나서 뭐 약간의 틀린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정청 회의가 주말에 만나서 그 정도로 의견이 틀린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말에 도대체 왜 만났는지 그 의견 달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하성 실장께서 기다려준다 이 말씀 뭐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그 장면이 하나 기억나는 게 그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가시면서 기자들이 그 장하성 실장한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그 정책위 의장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책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 실장이 그 주말에 그렇게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고 기다려달라는 그 국민한테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앉아서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줘야죠. 근데 오히려 기자들 질문은 피하고 그 우리 정책위의장한테 물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가는 거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장하성 실장의 그 집에 아파트가 사는데 거기는 경비원들 계시잖아요. 그 숫자를 오히려 줄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비원들이 아마 그 아파트 그 관리 당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번에 경비원 숫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한테 스스로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소득주도 성장했는데 그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본인의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수십 개를 날리신 건 아닌지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갖고 좀 약간 토론 분위기로 살짝 갔는데 좀 분위기 좀 시킬 겸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죠. 자, 너 방학 동안 팔심 엄청 세졌네. 어제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전주 완산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봤는지 아주 기쁨에 그리고 여학생들이 심을 늘었는지 팔심을 하는 모습까지 잡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제 키르기스탄과 아시안게임 축구 보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참 답답한 축구였습니다. 한 골을 손흥민 선수가 겨우겨우 넣어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과연 16강을 진출하긴 했는데 그 이유는 잘 풀릴지 그리고요. 16강 상대가 23일 이란입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팀인데 과연 우리 대표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보긴 할 텐데 현재로서 좀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뉴스 좀 보죠. 북한 관련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죠. 1년 내 비핵화, 문 대통령 제안했고 김정은 동의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 ABC 방송에서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요. 4.27 회담 때 남북 비핵화 합의 문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라면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건 좀 북한 쪽을 향한 뭔가 메시지겠죠? 압박으로 약간 보이긴 하는데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김정은 폼페이오 면담 사실상 확정. 빅딜 성사되나 폼페이오 곧 4차 방북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핵신고 종전선언 교환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지금 변수는요. 구구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과 결과가 나올지 이 상황이 변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첩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두 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장면들이 담긴 우표첩이 오는 10월에 발행됩니다. 또 과거 2000년과 2007년에 개최됐던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까지 우표에 생생하게 담겼다는데요. 정상회담의 모습이 담긴 우표가 공개되면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러시아의 한 매체가 보도를 통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예측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서 13일 사이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데 러시아 크렘린 공측은 남북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개최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포럼 시기와 맞물리는 11일에서 13일이라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70주년인 9월 9일 이후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구구절 행사에 참석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북한은 북중 간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과는 이달 말에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현지 시간 19일 미국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곧 4번째로 평양을 방문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말엔 폼페이오 장관, 9월 초엔 시진핑 주석, 9월 중순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평양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다음 달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올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 일단 뭐 북한 평양에서 열기를 했는데 지금 시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박지한 아나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구구절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방경제포럼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안 해요. 그렇다면 그 기간에 무언가 일정이 있다는 건데 그게 혹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닐까 이런 추정이 좀 듭니다. 한웅 위원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보도된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면 9월 11일부터 13일 그 3일간에 걸쳐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데요. 그 사실 뭐 볼턴 미 안보보좌관 이야기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최근 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 보면 오늘 오전에도 속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 미국 정상회담 2차를 most likely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나도 뭐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도 나를 믿고 나도 그를 믿는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하는 걸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모종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액션들을 순조로이 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사실은 북미 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절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북한도 우리 남한에 대해서 그 좀 압박을 하는 뭐 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고 빨리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남한도 북한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미국이 반발짝 빨리 가면 우리가 뒤에 따라가고 또 미국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뭐 미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것도 남북 간의 내부적인 문제고 특수한 관계이니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피해가고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 상황에 나타나는 그런 이 여러 현상들을 놓고 보면 비핵화하고 북미 수교,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웅 위원장께서는 좀 순조롭게 뭔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스케줄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줬어요. 국회 리스트도 나름대로 미국 측에 북한이 알게 모르게 뭐 제시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일정들이 이렇게 딱 잡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강대국끼리 또는 뭐 북한하고 껴서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와 과제를 수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근 대표님께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철근 대표는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바른미래당은 저희가 보수 야당이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수 야당은 아니죠. 그럼 그냥 야당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당이니까. 그럼 중도 개혁 야당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 입장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사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우리 입장에서 관건은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종전 선언을 좀 하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협상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남북 3차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또 미국과 북한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듯한데 이 비핵화 부분, 구체적인 이행 그리고 종전선언 과연 이게 잘 타협이 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여전히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 날 했습니다. 6월 13일 날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죠.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큰 선물 하나 준 거죠. 지방선거. 정치적 의미가 그렇다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11월이죠? 예정된 거는. 그 즈음 하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어떤 교섭과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줄 겁니다.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아울러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모습, 그 어떤 합의된 내용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올 그럼 겁니다. 11월 전에 두 번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기서 있다고 보고 실제 물밑 접촉이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를 세워줘야죠. 왜? 뭔가 좀 조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써서 그게 좀 합의가 되는 그런 모양을 좀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가 지금 4번째 방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제 핵물질에 대한 신고와 종전선언을 어떻게 맞바꿀 거냐 이런 정도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하게 중국이 딴지를 걸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한반도 문제에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그 북한의 뒤를 봐주는 뭐 이런 뒷배 역할을 한다. 이런 또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특별히 중국이 그 지금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북한이 개혁 개방해서 경제 발전하는 거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북미 간의 무역 전쟁인데 이 전쟁에 무슨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그렇죠. 미국 그렇죠. 남북 간에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평화, 그다음에 협력 관계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해 안에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기사에도 잠시 소개됐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9.9절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그것이 변수일 수 있다라고 기사에는 분석이 돼 있는데 이재영 지원이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면 물론 이제 미국의 시각입니다. 만나고 나면 뭔가 변한다.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서 항상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튼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뭔가 지금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또 자칫 북한의 또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을 북중이 만날 때마다 북한이 굉장히 느긋해졌어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뭔가 항상, 있었다라고. 항상 그렇게 의심을 하고 또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존 볼턴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 내 비핵화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압박을 지금 북한한테도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압박이다. 그렇죠. 우리는 북한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통해서 들었는데 대한민국 당신네들 말 믿고 했으니까 이거 책임져라라는 압박의 수준도 좀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우리가 전달했으니까 그 전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도 그런 있다는 무언의 거죠? 압박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 핵 리스트, 핵무기 리스트를 지금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 그게 진행이 되고 그것이 사실로 된다면은 그건 굉장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걸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받을 게 뭔가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가 이 소위 말하는 그 협상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불안해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한테 계속해서 지금 경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9.9절 시진핑이 가는 이유도 보면은 사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보면 시진핑을 황제 시진핑이라고 얘기한 적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권력이 막강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시황제라고 이렇게 그렇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요 근래에 여러 이제 외신들을 통틀어 보면 또 중국 내의 또 의견도 들어보면은 특히 미국과의 이 무역 전쟁뿐만 아니고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은 항상 중국에 가서 얻을 걸 얻었고
이제는 시진핑이 아마 북한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축되고 있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가는 게 아닌가. 따라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뭐 잘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국내 정치 문제가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군요. 복잡한 수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부위원장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추사를 통해서 남북의 문제가 결코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건데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런 우리가 절대 부수적인 게 아니다라는 어떤 결과, 과연 그러면 어떤 걸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그 한반도 운전자론에 관련돼서 지금은 약간 조금 뉘앙스가 좀 변경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고 미국에 대한 의사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의사도 연결이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북한과 남한이 될 것이고요. 그 대표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계된 관계자들의 이익과 이런 부분을 고려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둘만의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만에 있어서 의사가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경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먼저 의사 타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협과 관련돼서는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합의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치 기사 좀 더 볼까요?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뭔가 토론 그리고 골똘히 고민을 하는 자리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고장난 한국당 새 기사보다 기사를 갈아치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해야 된다, 자동차를.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이요. 인적 청산을 유보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당내 인적 청산에 나설 경우 현재 미봉 상태인 계파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나온 말 중에 또 하나 좀 주목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통합 보수 야당 건설을 위해 야권 리모델링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야권 전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재용 전 의원께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다른 야당 두 분께는 입장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용 전 의원.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되고 또 우리 보수 우파, 야당은 다 다시 범우파 진영에 합쳐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그 주장에 대한 일단은 우리 김병준 위원장께 제가 뭐 직접 만나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네, 왜냐하면 인적 청산 유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뭐 직접 유보라고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뭐 분위기가 전체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새 기사보다 수리를 둘러서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은 저는 이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자유한국당의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김병준 위원장을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이 바라봐야 될 시각은 자꾸 당내에 있는 기존의 사람들, 기존의 기득권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당 밖에서 당을 지지하고 당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기 대변인께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통합 보수 야당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부분. 바른미래당의
뭐 계시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재용 의원님 같으면 같이 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당에 계신데 지금. 아니 이렇게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보수로 보인들 또는 뭐 중도로 보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이고 그다음에 반공 보수를 주장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보다 뭔가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그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중심인데 어찌 당을 같이 하겠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은요 그런 거 벗어나겠다 어제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신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뀝니까? 겉포장지만 막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리모델링 된 당이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 달라졌네? 뭔가 사람도 바뀌었네? 뭐 이렇게 보여야 달라진 당으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런 무슨 통합 보수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한웅 위원장께서. 고장난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을 유보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혁신적인 인물을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그 취지와 또 자신의 미션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적 청산이 없이 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당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정농단에 가장 가까운 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 없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자리 보존만 한다라고 하면 혁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 외 인사인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맡겨진 것이 당내 인사들끼리 하기 어려운 그런 인적 청산을 하라고 맡긴 것일 텐데 이미 그런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나름대로 좀 벌써부터 정부 여당 비슷하게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도 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생각,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역시 부정적 입장으로 제가 들리네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통합 보수 야당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두 야당에서는 별로입니다. 반응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기사인데 잠깐 저희가 한 두 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시, 이어서 공시, 공무원 시험, 그리고는 자격증 시험, 평생 사교육에 갇힌 한국이다. 이렇게 분석한 기사입니다. 대학 가도 편입, 취업 스펙 쌓으려 그리고 4050은 인생 2막 준비 위해 수능학원은 공시 로스쿨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 젊은이들은 평생 수험생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생사교육, 시험공화국 시민이란 자조적 표현이 나올 정도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한 기사고요. 옆에는요. 완전히 좀 다른 기사입니다. 22세 최연소 박사 유효정, 학원 싫어 중고대학 독학, 22살입니다. 박사를 땄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국내 최연소 박사 기록이 경신됐다. 이달 말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캠퍼스를 졸업하는 유효정 씨가 그 주인공이다. 1995년 12월 28일생. 자, 그리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해 1년 6개월 뒤인 2008년 8월 중졸 자격 검정고시, 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 고졸 자격 검정고시 각각. 그리고 이어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2월 학점은행을 통한 이학사 취득.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후 4년여 만에 학사 학위, 대학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땄습니다. 지금
22살입니다. 대단하네요. 평생 사교육에 갇힌 많은 대다수 분들, 그리고 이분은 사교육 끊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22살 박사. 아주 대조적인 내용.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아침엔 매일경제에서만 볼 수 있는 코너죠. 주제는 같아도 결은 사뭇 다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와 한겨레입니다. 중앙일보, 일자리에 이미 2년간 54조 썼다. 한겨레, 정책 효과 덜 나타난 분야, 돈 더 풀어야. 한쪽엔 이미 많이 썼다. 한쪽에선 돈 더 풀어야 된다. 완전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2년간 54조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사 시작을 이렇게 했네요. 54조 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 원씩인데 그 돈 다 어디로 간 거냐. 기사가 아주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2017년, 2018년 본 예산 36조 원에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 14조 8천억 원, 올해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 등을 합한 액수다. 옆에 보겠습니다. 이같이 막대한 예산을 운용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양산한 일자리들이 양적 지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인용해서 써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기사입니다. 고용 직격탄 4050 영세자 영업자 여기에 핀셋 정책 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38조 청년 노년층에 집중 중년층과 임시 일용직은 지원해서 소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 그리고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예산 38조 원을 쓸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가 덜 나타난 분야에 재정을 더 많이 풀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임시 일용직과 중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기사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자, 조대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일부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그 금액들이 다 헛돈 쓴 것 같다라는 취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기사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까지 그렇죠. 나와 있어요. 돈을 썼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 쓰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일자리에 다 들어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자리에 관련된 성격을 가진 복지 정책에 관련된 자금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일자리에 관련된 창출을 위해서 쓴 것처럼 보도되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재정 투입한 부분, 물론 효과가 바로 나면 좋겠지만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바로 그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영 전 의원. 지금 54조 많이 썼고요. 여기에 대한 그 결과물은 매우 저조하고요. 이 54조를 안 썼으면 얼마큼 더 저조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한 그러면 무슨 솔루션을 가지고 있냐 이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뭔가를 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근데 그 고치는 부분이 결국엔 돈을 더 쓰겠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의 기사를 저희가 좀 나란히 봤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십니까? 더 써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제가 다시 돌려드려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쓸 만큼 썼다. 그리고 많이 써봤는데 효과는 없었다. 결국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거죠.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설비 투자도 하고 고용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정부가 창업하는데 또 기업을 만드는데
이런 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엄한 데 돈을 다 쓰고 지금 쓰기는 써야 되지만 좀 방향을 바꿔서 써야 된다. 이런 전혀 말씀이신가요? 다른 상황으로 가야죠. 지금 이렇게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 만든다, 무슨 공무원 늘린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길로, 망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근 대변인 아까 말씀하신 약간 어떤 창업 분야 이런 데 말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면 혁신 성장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아니 그쪽에다가 오히려 훨씬 많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웅 위원장께서. 2017년하고 2018년 합해서 54조 원 쓴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정권이 해결책과 로드맵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기 호황기에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불황기에서는 사실 직접적인 소득 증대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권의 이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과 방향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너무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해결에 있어서 좀 너무 즉흥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용 쇼크 같은 거는 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해당 부분은 별로 필요도 없는 세무조사 면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추석물가 대란이 나오니까 수입품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경제 현상에 대한 대응이 즉흥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신문 대 신문 비교해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태풍 솔릭. 태풍이 오긴 옵니다. 한반도로. 폭염을 가셔줄 태풍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한반도 대각선 관통. 와도 좀 심하게 옵니다. 이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400mm 이상 폭우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23일 새벽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건 좋은데 딱 하나 제대로 오는 게 또 아주 심하게 와서 또 걱정입니다. 옆에 기사 좀 보죠. 집값 4% 오를 동안 가계소득은 9% 늘었다. 이게 집값이 너무 많이 떴다. 이런 분석이군요. 국토연구원이요. 지난 5년간 비교를 했는데요. 자가 보유도 고소득층만 늘었지. 집값 뛴 거 이거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기 좀 보면요. 이처럼 최근 5년간 오른 집값의 수혜가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한국 사회의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